네, 헬로 원자재 시간입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몇 거래일 없었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자산 시장 먼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선진 시장에서는 또 큰 거 한 방이 또 나왔죠. 네, 유럽 중앙은행이 그 전가의 보도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대책을 다시 또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 훈풍을 가져왔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0.1% 낮췄고요. 그리고 단기 예금 금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그렇죠. 갔죠. 예. 이 얘기는 그동안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받았지만은 은행에 이제는 돈을 맡기면은 오히려 보관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맞아요. 그만큼 유동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함께 그 유럽 민간은행들의 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LTRO, 즉 그 2012년도에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규모는 약 4천억 유로 정도고요. 약간 줄었지만은 향후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도 열어놨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자산시장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에 따라서 선진 증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아베노믹스 효과를 본 적 있는 일본이 이런 유럽의 정책에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 역시 주간으로 한 1.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동성 증가 기대감에 신흥 증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역시 선진 중앙은행들의 정책 파괴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꼼짝도 안 했는데요. 유럽의 양적 완화가 달러화 강세를 이끌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의 대표주자인 금과 원유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최근 금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지만은 우려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지난주 금값 반등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이슈가 22회 통화정책회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일고 있어요.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불어 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입니다. 지난 2011년 말 남유럽 재정위기가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시점에서 ECB는 처음으로 그 LTRO와 OMT 등의 정책을 펴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는데요. 당시에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했던 말이 유명하죠.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발언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ECB 총재의 확고한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유럽 증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음을 차트 지금 보시는 그 1차 LTRO 이후에 유럽 증시의 흐름에서 확인되고 있지요. 당시 2012년부터 보면은 꾸준히 유럽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 역시 유럽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문제국이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지표들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유럽의 맹주 독일의 경제 성장이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건데요. 기업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유럽 독일 증시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역사상 처음으로 10,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유럽 증시 유입이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걸 봤을 때는 유럽 증시 당분간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럽 증시에 접근을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 최고가 근방에 가 있는 이 독일 증시에만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럽 증시 전반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럽의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선택 사항들 알려주시면서 가장 유망한 것이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들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상품에 투자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펀드 투자가들이 있겠는데요. 맞아요. 예. 펀드 투자는 역시 좀 수수료가 높다라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방법들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네. 바로 해외 ETF가 바로 이런 방법들 중에 하나겠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유럽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ETF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VGK라는 뱅가드사의 FTSE 유럽 ETF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FTSE 선진 유럽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고요. 유럽 대표 기업들인 네슬레, 그다음에 노바티스 등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HSBC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네요.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 보수가 0.12%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거래량과 자산 규모도 매우 큰 편인데요. 일평균 거래량은 300만 주에 가까울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고요. 자산 규모 역시 170억 달러, 원화로는 17조 원이 넘는 대형 펀드입니다. 선진 증시를 선호한다면은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펀드는 MSCI EMU 지수를 추종하는 iShares MSCI EMU ETF, EGZU라는 그 심볼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펀드 구성 기업을 보면은 프랑스의 토탈, 그다음에 스페인의 방코 산탄더 은행, 스위스의 바이엘 제약 등 아주 면면이 화려하죠. 다만 이 펀드의 단점은 앞서 보여드렸던 펀드에 비해서는 운용 보수가 0.5%로 다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를 제외하면은 이 ETF 역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로서 손색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펀드들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적은 비용으로 실제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2회 통화정책 회의를 우리가 보면서 향후에 유럽 증시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유망 해외 ETF 상품에 대해서 오늘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은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